공매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 저는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헤지펀드에서 진짜로 해보기 전까지.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공매도 처음에. 나름대로. 그 역사가 되게 좀 처음엔 궁금했어요. 나중에 아, 알면 공매도가 처음 시작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스터마켓 2021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스터 효석님. 네. 네, 근데 이제 미스터 마켓이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명 드릴까요? 네, 한번 미스터 설명해 마켓. 주실 것 같아요. 예. 저랑 저 그 은행에 있을 때 같이 주식했던 분이랑 네. 어제도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 형이 맨날 얘기했던 게 시장 오늘 주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야. 저녁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미스터 마켓에서 하고 통화 한번 해야 되겠다. 요게 미스터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변덕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의문해서 표현한 게 이제 미스터 마켓인 거죠. 얘 또 이러네 막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 자기 현명한 투자자 우리 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말인데 왜 생판 모르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읽은 지 오래되면 다 기억에서 잊혀지고 뭐 새로 입력하고 그런 거죠. 네. 뭐. 현명한 투자자에 나온 말이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네네. 공식적으로 다독다독 커뮤니티에 효석 팀장님 나오시니 궁금한 거 여쭤보시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려주신 게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팀장님께서 합격해 주신 게 있어서 네. 공식적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이폼TV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공매도가 없이는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없을까요? 굳이 공매도라는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든 주식 가격이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작 자체가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예,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조금 잘못하면은 이제 욕 먹을 수 있는 얘기여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옛날에 우리 그 전 정권에서 나왔던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왜 문제가 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자신 있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 해도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막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가 자신 있으면 주가가 오를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라는 것을 만들어 놔도 주가가 안 빠질 거면 뭘 왜 이렇게 걱정하냐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쟤네들 공매도 뒤에는 항상 붙는 그 단어가 뭐냐면 공매도 세력, 공매도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이미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는데 이제 공매도라는 거를 왜 만들었는지 그거는 저는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안 좋은 회사들이 이 주가는 원래 이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사기를 치는 거야. 나 이 회사가 사실은 이 정도 되는 회사라고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막 저 진짜래.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주식을 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팔아버리는 거예요. 대주주가. 그럼 이제 그냥 폭락이거든요. 네. 그럼 뭐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개인 투자자들 손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럼 그런 그 안 좋은 사례들을 누가 이렇게 찾아내야 될까요? 금융위, 금감원 이런 데서 찾아내야 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웠잖아요. 다 찾아내기는.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찾아내면 야 이런 거 찾아내면 네가 돈을 벌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미가 거기 타서 죽던 말던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사립탐정 헌터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그런 사람 이게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으나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공매도를 해놓고 또 이제 안 좋은 소문을 흘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막 공매도, 그러니까 물량으로 짓눌려 버려가지고, 아니 좋은 회사인데 하도 많이 팔아대니까 네. 내가 안 좋은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2010
2017년 이때 있었던 삼성전기의 MLCC 사업부,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MLCC라는 제품을 만드는데요. 네. 이 제품도 굉장히 시크릿컬한 거여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질 것 같다가도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아지는 그런 커머더티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때쯤 어딘가에서 그 시타델이라고 하는 이번에도 유명해진 그 공매도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좋게 봤는데 이게 얘네들이 하도 많이 판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공매도 규모만 1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10조가 안 되는 회사가.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도 막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거죠. 쟤네들이 진짜 맞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지금 MLCC 시황은 너무 좋은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우리가 있을 것 뭔가 같고. 모르는 게 있겠지. 네. 야, 다시 알아봐 좀. 음. 우리가 계속 이거 들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주가 계속 빠지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생각을 또 누가 하냐면요. MLCC를 사는 사람들도 해요. 실제로 사업에서. MLCC 가격을 보는 사람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MLCC 사야 되는 사람도 잠깐만 저기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MLCC가 한 6개월 있다가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작은 그런 의도로 이제 시작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됐으나 나중에는 이게 좀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만 남아서 요즘에는 공매도라는 얘기만 꺼내도 막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200까지만 뭐 공매도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또 검색어에 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또 뭐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 안 하고 그런 거는 왜 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중소형주를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 공매도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가격의 왜곡 현상은 아무래도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에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좀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먼저 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돈을 주고 사과를 사잖아요. 그럼 사과를 받잖아요. 그런 거래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금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개념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다가 뭐 팔 거를 계획했다가 그렇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대출은 받잖아요. 근데 대출은 은행 지급률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사실은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는 돈을 빌리면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대출은 이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공매도까지는 개념 자체도 너무 이상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받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 저는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헤지펀드에서 진짜로 해보기 전까지. 아무리 책에서 봐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공매도라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숏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반대는 롱이거든요. 숏 짧은 거 롱이. 근데 이제 롱은 매수고 숏은 매도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다들 이해하고 있거든요. 숏은 뭐야? 그럼 매도하는 거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이 같은 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롱이든 숏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뭐 어떤 상품이든 항상 투자의 수익이라는 것은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거예요. 네. 그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근데 매도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롱은요.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매도 가격은 불확실성에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반면에 공매도를 하는 거는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매수 가격을 불확실성에 노출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른 거다. 얘랑 얘 두 개의 차이점은 네.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를 이해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했으니까 이게 불확실한 거잖아요. 매수 가격이. 매수 네. 가격이 네. 얼마에 살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제는 얼마에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이 가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얘의 손실은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은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숏을 그러니까 공매도를 100만큼 했다 그러면 100 이상 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0까지밖에 안 빠져요. 네.
근데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공매도는 훨씬 더 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벌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느끼는 공포심도 많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내가 롱을 했을 때는 에이 많이 빠져봤자 내가 번 거, 그러니까 투자한 거 이상은 절대로 손실 볼 수가 없어라는 거지만 숏은 내가 이만큼 100을 베팅했더라도 300, 400 갚아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갔을 때 여기서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 공포심이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네.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게임스탑도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게 공매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막 $500 넘어갔었잖아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네네. 그러면 그 공매도한 그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의 손실이 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죠 이제. 완전 박살 난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면? 물론 그분들이 버텼다면 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버티면 돌아왔잖아요. 네. 버텼으면 문제가 없는데 못 버틴 거죠. 공포심에. 공포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못 버틴 이유는 손실이 여기 찍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멜빈이라는 그 헤지펀드가 1월달 수익률이 공개가 됐는데 52%인가 마이너스. 게임스탑 숏 쳤다가 네. 한 종목 그 얼마나 쳤다고 그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인데 네.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스탑 공매도를 10%를 내가 가진 돈이 100인데 10%를 숏을 했다고 해봐요. 공매도를 쳤다고 해봐요. 공매도 10%만큼을 미리 팔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만큼 미리 게임스탑을 팔아놨어. 근데 이제 10배가 8배, 9배까지 올라갈 때는 그래도 10만큼 평가이익이 10만큼 남아있는 건데 네. 넘어가는 순간 앵꼬가 나는 거죠. 제로가 잔고가 제로가 되고 그 펀드가 파산되는 거예요. 바로 없어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없잖아요. 이게 AUM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펀드가 파산되면 펀드만 없어지는 거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되는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펀드 거꾸로 입금해야 되는. 아니 추가로. 왜냐면 순식간에 예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생각해 보면 10이었던 게 갑자기 10이어서 이제 게임스탑이 200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200을 돈을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200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게임스탑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 네. 이 현상이 또 일어나기는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다 봤잖아. 기관들도 네. 조심하겠죠. 더. 안 당하려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되게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서 많이 못 하시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제한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혹시 헤지 펀드 매니저셨는데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그만두신 건가요?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식 망하면 휴지 조각 된다. 하는데 공매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밑으로 뚫린 마이너스. 그럼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제 그때 또 막 사실은 3프로 TV에서 그 가장 최근에 울컥했지만 그 전에 나갔을 때도 한번 울컥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너 겨우 넘겼어 그때. 나 지금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 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내러티브 앤 넘버스 얘기할 때 그때 또 울컥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때 울컥한 거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잘 넘겼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때 헤지펀드 운영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헤지펀드 운용이 너무 안 돼.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이게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내가 버티었던 이유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게 결국은 발현이 돼서 수익이 나든 어쨌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 믿음으로 버텼는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 채널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제 요즘에 좀 그 구독자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악플 달아주신 분도 좀 있어요. 이제는 네. 처음에는 악플 달아주시면 하는 것도 진짜 없다가 인기인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게 네. 3만이 기준입니다. 3만 그런가요? 넘어가면 이제 같이 증가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헤지펀드 하다가 못하니까 애널리스트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또 방송을 했죠. 네. 아니 그렇게 뼈를 때리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네.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옛날에 여러분 제가 헤지펀드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말만 들으면 잘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도 잘 못했어요. 헤지펀드 잘 못했고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 대신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헤지펀드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딱 들었을 때는 나름의 또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의미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네, 사람인 네. 것 같잖아요. 네. 저도 그때도 생각했던 게 나는 이제 금융시장에 와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왔는데 내가 헤지펀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와중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금융시장에 효율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과연 제가 이제 했던 게 과연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나? 글쎄 뭐 그게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동안에 했던 일들은 그래도 이제 지난 얘기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막 중소형주를 공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지켰어요. 중소형주 그러니까 의심받을 수 있는 짓은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형주는 활발할 수 있잖아요. 대형주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숏을 한 것의 기준은 시가총액 1조 이하 되는 건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공매도 처음에. 저는 나름대로 그 역사가 나름대로. 되게 좀 처음엔 궁금했어요. 나중에 공매도가 처음 시작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700년대 그때까지 올라가는 걸요. 아마 제가 굉장히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시절에 그런 신기한 개념을 떠올려갖고 네. 동인도회사 그때 있었을 때 예, 있었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때부터 있었다고요? 김대 교수님 그러니까 들었어. 진짜. 경제사 특강할 때 들었었어. 금융이 진짜 발달이라는 것이 거긴 우리 1500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숫자를 1에서부터 100까지 있다고 생각하다가 잠깐만 이쪽에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죠. 이게 야, 0 밑에는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 우리는 이제 알아서 이제 생긴 줄 알았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